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시장이 기술적 반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코스닥은 여전히 추세상으로 좋은 모습이었고 코스피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단순 기술적 반등인지 오늘 두 분의 훌륭한 멘토님들 모시고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화제 1분부터 보고 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제 1분 보시죠. 예. 오늘 화제 1분 보고 왔는데요. 1월 효과와 CES 수혜, 양날개당 코스닥이라는, 이제 요 기사가 좀 눈에 띄고요. 일단은 코스피가 대외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했다. 요 기사가 눈에 띄네요. 자, 글로벌 증시가 간밤에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너무 낙폭이 과했다는 인식이 확산된 건가요? 아니면 기술적 반등인가요? 일단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강한 상승 때는 아니었고, 강보합 정도의 상승이었는데요. 1.38%, 38포인트 오른 1883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들 토대로 두 분의 훌륭하신 멘토님들 모셨습니다. 수익률도 좋으신 두 분입니다. 샘플러스 장대진 멘토님하고 정재웅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나오니까 좀 든든합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좀 올랐습니다. 예. 일단은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바닥권 인식을 확인하고 네. 추세적 전환인지를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출연을 하면서 늘 이야기 드렸던 게 1900선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대비를 하시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들이 현실로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전일이었죠. 전일이 이제 또 1900선을 깨고 다시 오늘 좀 반등을 살짝 했지만은 사실 오늘의 반등을 보고 이게 반등을 할까 안 할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저께 긴 장대 양봉을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살짝의 양봉을 보였지만은 내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지금 그 선물 옵션 시장 파생 부분에서는 외국인의 어떤 지금 포지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외국인의 보유 잔고, 그러니까 포지션별로 해서 보유 잔고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지난번 12월 만기 때도 이 그림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한쪽 방향으로 크게 쏠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은 요 위쪽에 지금 코스피 200을 매도를 19,000개 해놨고요. 나머지 콜을 매수하고 밑쪽에 가보면은 풋을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 현재 크게 내리면은 외국인들의 이익들이 극대화되는 국면이고, 그리고 어중간하게 했을 때는 오히려 손해보는, 그리고 오히려 크게 올렸을 때 또 이익을 보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포지션 상으로 현재 선물
지금 249군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내리면 내릴수록 이익이 크게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 남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포지션대로 해서 주가를 올라오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저는 뭐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항상 삼성전자하고 저번에도 옵션 만기 때 이야기된 삼성전자와의 어떤 플레이를 같이 하는 삼성전자 자사주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자사주가 뭐 한 48,000주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그게 되고 이제 일단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면은 뭐 그게 잡히는 게 한 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걸 좀 팔면은 점진적으로 이제 현물이 그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심리를 좀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늘 반등은 조금 너무 좀 많이 아쉬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오늘 뭐 1900선을 회복해서 올라가는 그런 반등이 있었다고 하면은 바닥으로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오늘의 어떤 살짝 반등, 뭐 1포인트의 반등 정도 가지고는, 반등이 됐다라고는 확신할 수 없고요. 내일까지는 뭐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옵션 만기일과 관련해서 외국인의 플레이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플레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봐야 됐고요. 그거에서, 내일 뭐 지수가 내리든 오르든 결정이 날 건데, 아무튼 뭐 양방향으로 말려있고, 외국인 포지션만 보면은 아랫방향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은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 오늘 반등에 대해서 큰 의미 없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반등의 폭이 예를 들면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해소되고 난 다음에 반등은 의미 있는 자리대로 봐야 되지만 아직은 불확실성 지속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반등은 결과적으로 기술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 수익률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정재영 멘토님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때문에 2013년도 여름 때 한참 있잖아요. 그때 1800선까지도 무너뜨리고 1770포인트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겨우 살려놨더니 지금 또 다시 그리스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렉시트라고 해서 지금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증시의 불확실성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신정 연휴로 쉬었죠. 쉬었고, 그 전주, 그러니까 2주 전에 출연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유가를 우리가 다뤘었는데요. 유가 급락에 따른. 그때 이제 제시됐던 게 그리스가 대통령 선거가 불발되었다. 그래서 재선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나왔었고요. 그때 나왔을 때 제가 그리스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든 글로벌 시장이든 이 그리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리스 얘기가 나오면은 시장은 그때부터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는 빠진다. 그것이 과거에도 그러니까 멘토님께서 2013년도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12년도에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 디폴트 얘기가 나오고 그렉시트 얘기가 나오면은 시장은 100포인트, 200포인트 그때부터 약세를 보인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이제 1월이 들어서면서 12월 말부터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고 1950선에서 지금 이제 1900선을 이탈하면 1800대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문제가 1월 이제 1월 하순에 있는 이제 선거 결과를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뭐 제1야당이라는 그리고 그리스 그러니까 그 제1야당의 취지는 너무 긴축이 심하니까 긴축을 좀 완화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여차하면 유로존을 탈퇴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정책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선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1월 이제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1월 말 정도부터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물론 이제 지금 1850, 1800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대진 멘토님께서도 지금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과 연계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어쨌든 외국인들도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고
이 글로벌 시장, 특히 한국 시장에서도 지금 우려하는 것은 그리스 문제다. 지금 유가의 하락, 이것은 지난 10월부터 이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흡수를 했지만은 그리스 불안감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광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지만 당분간 한 뭐 이번 주 또 혹은 다음 주까지도 지금 뭐 지수의 반등을,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변동성을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변동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조심해보자는 얘기를 좀 완화시켜서 조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셨다면 월요일부터 저희가 계속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편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장이었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여전히 강한 추세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종목적으로 집중해보자는 전략도 정확히 맞춰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멘토님들의 예상들이 어느 정도 명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참고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이유가 될 것이며 또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셔야 되는 이유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스 문제를 보자면요.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앙겔라 메르켈 총리하고 22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결국은 그리스를 살려준 거예요. 살려줬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쓰지 않겠다. 자기들은 힘들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급진 좌파 연합 정당인 이 시리자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거의 지금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렉시트는 명확해진다는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는 이 앙겔라 메르켈과 그다음에 22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입지가 조금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유로존으로 확산될 우려는 없습니까? 그렇죠. 제일 문제가 그거겠죠. 지금 이 유로존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공동체에서 유로화를 단일 통화로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리스가 탈퇴를 한다는 것은 그 유로화에 대한 어떤 가치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경제 충격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상상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리스 자체가 유로존에서 경제 규모 자체가 그 차지한 부분은 크지는 않지만은 문제는 이제 같이 유로존을 만들고 같이 유로 통화를 같이 쓰고 그러면서 이 유로화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쌓아놨는데 그게 누가 빠진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째서든지 이 그리스를 탈퇴를 시키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뭐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항상 보면은 극한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뭐 이렇게 타결을 하면서 이제 그 승화가 되는데요.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분도 그리스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극한까지 갔다가 다시 또 뭔가를 또 주고 그리스한테 다시 또 이제 뭐 화해를 해가지고 다시 그래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기는 위기지만은 현실로 나타나는지는 저는 뭐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문제로 해서 정말 많이 급락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뭐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우리나라에서는요 한번 뭐 바닥을 치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 터져가지고 정말 극한으로 가가지고 주가가 많이 났을 때는 지금은 중소형주지만은 그때는 대형주를 한번 노려보여야 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리스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미 시장에서 한번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방금 장대진 멘토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서
타결 협상점을 찾아내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협상 문화가 발달해서 그렇다는 것도 좀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뭐 이도 저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신다면 거기에 대안이 될 수 있는 해안들을 분명히 잡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근에 멘토님들의 얘기도 정확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장대진 정정 멘토님이 하셨던 얘기도 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짧게 마감을 하고요. 오늘 어떤 이슈가 선정됐는지 화면으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분기 전년 대비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발표하며 실적 부진에 빠졌던 삼성전자가 바로 내일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을 전망한 증권사 리서치센터들은 평균 영업이익 전망치를 4조 7,9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작년 3분기에 비해 7천억 원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D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메모리 사업부 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핵심인 스마트폰 사업에서의 우려가 여전해 근본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20% 급등을 했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 증시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2014년 4분기 실적 시즌의 포문을 열게 된 삼성전자. 과연 별다른 쇼크 없이 예상대로 영업이익 5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숨겨진 전략이 전격 공개됩니다. 예, 주가는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현재의 꿈이 아니라 미래의 꿈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실적 가이던스라든가 보면 크게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는 조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향후 사물 인터넷 시장에 대한 미래 가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주가는 조금 사실상 다른 정유, 화학, 조선 섹터에 비해서는 견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대진 멘토님, 예.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저는 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주가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까지로 보면 너무 스마트폰 쪽의 의존도가 강하지 않았느냐. 예. 그렇다면 지금 차라리 스마트폰 의존도를 어느 정도 악재를 털어버리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장대진 멘토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저는 뭐 주가를 볼 때, 주가가 올라갈 때, 아니면 내려갈 때, 그때 어떤 모멘텀이 일천년가를 생각하고 보시면은 답이 나오는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2012년까지 주가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100만 원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160만 원 가까이 올라갔던 거는 스마트폰 부분이 크게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 뭐 130만 원대의 주가가 머물지만은 스마트폰이 약해지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스마트폰이 얼만큼 잘 이제 해주느냐, 그게 일단은 제일 큰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일단 스마트 부분을 제외하고 부품 부분, 그러니까 뭐 반도체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전자 부품 부분들이 지금 기대 이상으로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부품 부분의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과거에 2013년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3조 900억 정도 하던 게 2014년 1분기에 1조 8천억까지 내려갔다가요. 그리고 뭐 점진적으로 반등을 해서 지금 이제 4분기에는 2조 5천억까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부품 부분은 상당히 잘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휴스마트 부분이죠. 조금 전에 내가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주가가 90만 원대에서 160만 원대까지 올릴 때 제일 역할을 많이 했던 부분이 스마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줄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IT 모바일 부분에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가량이 됐고요. 전년 동기에는 6조 7천억 가량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74%나 줄었는데 그 부분을 얼만큼 만회할지가 문제고요. 근데 그 추이는 예상을 해보면은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에서 샤오미라는 회사가 굉장히 이제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크게 성장을 했죠. 그만큼 또 삼성전자가 또 그 부분을 뺏겠단 말입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스마트폰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가 아마도 이제 조금 기대치는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분을 합해가지고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는 시장 컨센서스 5조 정도를 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5조 이상을 달성한다고 하면은 예상보다 잘했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반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자사주를 또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떤 또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5조 밑으로 내려간다. 생각보다 스마트 부분이 또 실적이 너무 악화됐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이제 그 부분까지도 묻혀가지고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회사고, 그리고 많은 부품 회사들이 이 다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또 부품사들,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전자부품 만드는 회사들에 대해서 또 단가 인하 압력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또다시 이제 또 악순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익이 얼만큼 나오냐는 그러니까 하위의 업체들, 부품 업체들의 또 실적 가늠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또 내일 옵션 만기하고 또 연계돼가지고 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또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사주가 현재, 삼성전자가 2월 26일까지 보통주 165만 주를 매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요. 현재 진행사학이 110만 주가 됐습니다. 이제 한 55만 주 정도, 3분의 2 정도가 지나갔고요. 그 이후에 50만 주가 더 매수를 그 매수가 끝났을 때, 그때 움직임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자사주 내놔면 외국인이 팔고, 거기다가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싶어서 파는 건지, 아니면 자사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천천히 파는 건지,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매수 이후의 주가가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단기적으로는 내일 실적 발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어차피 자사주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자사주의 어떤 완료 이후에 주가는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가에 대한 흐름은 미리 예측하는 쪽보다는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맞다는 것을 돌려가 얘기해 주신 게 맞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정정 멘토님께도 질문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 보면 애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다른 종목들이 트리클 다운 현상으로 바가지 물이 넘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상승하는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건데, 과연 내일 만약에 실적 발표가 나와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다면 이 트리클 다운 현상으로 인한 이 삼성전자 효과가 나올까요? 예. 불행히도 그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그 실적 테이블을 본다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2012년도에 200조 원을 매출을 돌파를 했습니다. 실적 테이블 표를 보시면은, 그리고 2013년도에 228조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12년부터 13년까지는 정말 이 대형 성장주로에서의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04조 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작년까지는 대형 성장주였지만은 이제는 대형 가치주다. 이렇게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크고, 실적 부분들 이제 뭐 내일 실적, 잠년 실적 발표가 나올 테니까 실적 부분들을 좀 뜯어본다고 하면 분야별로 반도체 부분은 이익률이 양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 대비해 보면 반도체 쪽이 매출액이 10조 원대 나왔거든요. 10조 4천억 정도. 근데 올해 4분기도 역시 매출액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하고. 다만 이제 반도체 가격 마진이 좋아졌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2013년도 4분기 때가 19조 원 정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1조 9천억 정도, 2조가 조금 안 됐었고, 이번 4분기 때에는,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에는 2조 한 5, 6천억 정도 될 겁니다. 매출은 비슷했는데, 2013년도 4분기랑, 영업이익 부분에서 반도체 쪽이 많이 좋아지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마진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이익률이 좀 많이 좋아졌다. 왜? 성장은 아니죠. 매출액은 전년 대비하고 비슷한 수준이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IM 부분, 스마트폰 부분이죠. 스마트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매출액이 지난, 그러니까 13년도, 재작년 4분기에는 33조 원이 나왔어요. 근데 작년 4분기에는 26조 원으로 급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13년도 4분기에는 5조 4천억대 영업이익을 보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1조 5천억 아주 감소되죠. 그러니까 실적이 5조 원 정도가 지금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을 예상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5조 원이면 선방을 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형 성장주로 그 성장 모멘텀을 이끌었던 부분은 IM 부분, 즉 스마트폰 부분이라죠. 이쪽 부분이 여전히 성장세가 꺾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스마트폰 주들의 부활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5조 원 정도로 나오더라도 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스마트폰 부분은 아닐 것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반도체 쪽은 이익이 좋았으니까 뭐 투자도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지 부품주들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부분 예상이 가고요. 그 외에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고 가전 부분은 전년 대비 좀 약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두 부분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DP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과 그리고 IM 부분, 스마트폰 부분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하면 여전히 성장을 이끌었던 스마트폰 부분은 작년 4분기 어려웠고, 그리고 반도체 부분의 이익률 개선으로 실적이 작년 3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개선되는 요인이다. 이것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성장 모멘텀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는 2013년도에 대형 성장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160만 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은 지금은 다시 가치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느냐, 그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주에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준다. 가치주로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를 가치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EPS가 한 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PR로 따지면 지금 한 8배, 그러니까 한 9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 9배 정도 수준, 9배 전후 수준인데 10배만 가더라도, 그러니까 10배면 150만 원이죠, 삼성전자가. 10배만 가더라도 가치주로 보면은 어때요? 뭐 싸지 않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대시 성장주로 부각을 받으려면은 IM 부분 같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분 같이 뭔가가 이렇게 새로운 걸 이끌어줘야 되는데
당장 1, 2년 동안에 그런 내용들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예. 물론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또 스마트폰 분야다 이렇게 개척을 하고 있지만 그 시장은 매출이 커지지 않는 초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상승에 제한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트리클 다운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윤부근 대표가 모든 가전제품에 인터넷을 입히겠다. 즉 사물 인터넷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삼성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신성장 동력을 잡아가는 듯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물 인터넷 시장을 명확히 가겠다는 얘기고 스마트폰의 2차 전쟁을 미리 준비하고 있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이 점도 꼭 좀 시청자분들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요, 저희 멘토님들이 되게 부지런하게 지금 자료들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또 강조드리기 위해서 공개방송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정재웅 멘토가 아니고 정재훈 멘토가 샘플러스 인터넷에서 지금 www.sentv.co.kr이죠. 여기서 지금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고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점검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예, 2015년 1월 7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명시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대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안랩이 오늘장 9.57% 상승하면서 현재 18.7%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코라홀딩스 종목 어제 매도 의견을 인해 오늘장 시초가에 매도 처리되었으니까요.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재웅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4종목이 편입되어 있고요. 게임비리 오늘장 13.17%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7.9%로 승승장구하고 계십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자, 예,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다시 2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4.17% 상승하면서 현재 22.7%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정재웅 멘토의 인생 EMT가 19.2%로 한 단계 하락한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장대진 멘토의 안랩이, 예, 바로 등극했네요. 상위권에 새롭게 등극을 했습니다. 5위는 손대상 멘토의 아모텍이 13.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1위 짐작됩니다. 예, 정재용 멘토의 SM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5.9%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이정수 멘토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6.9%의 누적 수익률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재용 멘토가 52.3%, 거의 근사치까지 쫓아왔습니다. 그죠? 3위는 조민규 멘토가 38.1%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예의 전당인데요.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로 명예의 전당을 홀로 빛내고 계십니다. 자, 다른 분들 수익률도 확인을 해보시죠. 멘토님들 수익률이 좋습니다. 시장 대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안이 되실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먼저 얘기 나누기 전에, 아주 어이없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한항공이 참, 미운 짓 골라 한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대한항공이, 장 마감 후에 도둑공시 비슷하게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요, 비행기가 출발한지 몰랐다고 합니다. 자, 비행기가 얼마나 정숙성이 강하길래 이게 출발한지 몰랐다고 하는 걸까요? 자, 이 얘기를 믿으라는 건지 아니면, 믿게끔 만들려는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참 어이가 없기도 하네요. 오늘, 이제 수익률 좋은 두 분의 포트폴리오 AS부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대진 멘토님. 예. 이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랩 급등 나온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AS 좀 짤막하게 해주시죠. 그렇죠. 일단 안랩부터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안랩이 연 3일 오르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사물 인터넷 그리고 핀테크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보안 부분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보안 부분,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심기면은 악성 코드가 심기면은 컴퓨터가 킬 때만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켜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는 각 그 사물에다가 TV면 TV, 보일러면 보일러, 냉장고 냉장고 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안 시장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좀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또 핀테크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모바일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안 부분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제 안랩 같은 경우가 2012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잠잠했습니다. 거의 3년이 지났지만은 이제부터 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오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보안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유율은 계속 드리겠고요. 지금 목표가는 5만원 정도로 설정했는데 나중에 추후에 보면서 또 이제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예, 얘기 잠깐만 제가 좀 끊고 가도 되겠습니까? 안랩이 사실상 지금 보안 쪽에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안철수 전 대표죠. 그렇죠. 지금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은 없었을까요? 그걸 보면 약간은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이 다른 보안주들과 같이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 그걸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부분 결국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파수닷컴이라든지, 윈스라든지, 아니면 이스소프트라든지, 그런 보안주들이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움직였다고 하면은 정치적인 어떤 요인이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보안주들이 같이 움직였다는 보면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보안 부분을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거 좀 시청자분들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랩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문제로 오르면 늘 또 쉽게 빠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안 관련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블루컴 한번 보시죠. 블루컴도 이제 추천 이후에 이제 움직이고는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스마트폰 관련이라서 조금 이제 더디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은 이제 스마트폰의 액세서리 부분이 이제, 블루투스 관련해서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차트적인 측면 아직 흩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가시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제가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또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짤막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자, 정경 멘토님께도 좀 급하게 물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수익률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SM하고, 인선 ENT 딱 적기에 들고 나오셔서, 시청자분들께 높은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짤막하게 AS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지금 시장 자체가 그리스 문제라든지 또 대형주들 또 국내 그 대표 기업들의 실적 부진 뭐 이런 것들이 시장과 그리고 개별 이 대형주들도 힘을 못 쓰는 장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그런 영향을 덜 받는 종목 쪽에 집중을 하면서 놀자주죠. 엔터 쪽에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 보유한 모멘텀들이 상당하다는 부분, 그 뒤에는 제가 이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중국 시장이라는 또 큰 시장이 있다. 이런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SM부터 보겠습니다. SM 보면은 추천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단기간에 뭐 25%대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제가 1차적으로 목표가 4만 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목표가 중장기 목표가 5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이제 올해에 그 발생되는 한중 FTA 효과 그리고 중국 시장의 적극적인 확대 이런 것이 SM의 성장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 인선 ENT의 장점들을 지난 그 종목을 추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의 자동차 제재죠. 그러니까 폐차 재활용이죠.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 산업에 가장 먼저 선두주자는 인선 ENT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올 하반기에 시작됐는데 벌써 이제 그러니까 인선 모터스가 월별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는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인선 ENT 주가는 큰 폭의 상승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시장은 상당한 점수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지난 추천일 이후에 뭐 지속적인 상승이 계속 나왔었고요. 지금 4,000원권에서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중장기 목표가 6,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게임빌 상승을 보여주는데 게임주들 좋았죠. 그래서 게임주들도 상승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엔터주, 놀자주에 포함이 되고 게임빌은 또 4분기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실적 양호할 것을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인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시고요. 자, 오늘의 히든카드도,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두 분의 수익률이 좋아서, 오늘 히든카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진 멘토님, 오늘 히든카드 제시해 주시고, 가격 전략까지 같이 또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저는 오늘 대형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계속 중소형주만 하다가 대형주가 됐는데, 오늘은 현대중공업 가지고 왔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추천 포인트하고 가격 전략도 같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사실 작년에 2분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현대중공업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진행 상황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지난번에 10월 달 말이죠. 그때 이제 주가가 9만 원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13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쌍바닥을 형성할지 아니면 저가가 다시 깨질지 그게 문제인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 대표적인 조선업체고요. 수중 뭐 1등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2, 3분기에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갔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회사들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제 조선주들이 뭐 배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를 이제 절반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고마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힘을 실어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이 회사 적자기 때문에 뭐 PER로 해서는 그 밸류가 그러니까 뭐 가치가 평가되지 않지만은 PBR을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현재 그 장부 가치를 보면은 이 회사가 20만 원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1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거의 0.5배. 주가가 이제 20만 원 장부가인데 지금 10만 원이 되고 있다. 한 50% 정도 세일된 거라 볼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이 PBR을 봤을 때 어디가 저점이냐를 보면은 그 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 산업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아니면 그 업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큰 업체들을 보면은 배수가 한 0.5까지, 뭐 최악의 경우 0.4까지는 내려갈 수 있지만은 이 다시 이익이 정상화되고 흑자를 전환했을 때 0.7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중공업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PBR을 한번 믿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에서의 어떤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이제 그 조선이 발달했고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그 엔화의 계속적인 고평가로 인해 가지고 한국 조선업체하고 경쟁해서 뒤져가지고 이 그 조선업체들이 일본 조선업체에 많이 내려갔지만은 결국 0.5배 수준이면 싸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한국 조선업체들을 지금은 이제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지금 가격이면은 좀 사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지금 주가의 어떤 움직임을 봐서는 다시 뭐 흑자 전환, 분기별 흑자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뭐 15만 원까지는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장부가 20만 원에서는 한참 못 미치죠. 뭐 0.7배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을 목표가를 잡고요.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뭐 저점 갱신하면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9만 원을 손절가를 잡고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낙폭 과대라고 판단을 하신 듯 보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매수가 10만 2천 원,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9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메모하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정재용 멘토님, 수익률 2위 지금 빛나고 계십니다. 누적 수익률. 네. 곧 1위를 따라잡으실 것 같습니다. 자, 1위를 네. 따라잡을 만한 종목 오늘 들어오신 네.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 세트랙 아이입니다. 이 세트랙 아이 뭐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잠깐 소개를 하면 국내 유일의 민간 소형 위성 제조업체입니다. 국내에서는 민간으로는 국내 이 세트랙 아이만 위성을 제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위성이라는 것이 재밌는 게 소형 위성의 수명은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작 기간은 한 3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발주를 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 위성을 작동함과 동시에 그 위성 수명 다 하기 전에 또 발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위성을 하나 사서 발사를 했는데, 올해 발사를 했습니다. 이거 수명이 5년이라고 치면 한 1년 있다 또 발주를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만드는데 한 3년 걸리니까 그 수명이 닿으면 또 바로 대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고객사들의 재구매율이 10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쐈는데 별 이상이 없고 수명이 제대로 가면은 그것이 검증되면 그 고객은 계속 가는 거죠. 왜냐면은 쏘고 나서 한 1년 있다 또 발주를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대체가 되니까 고객사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세트랙 아이가 보통 1년 캐파가 한 300억 정도 됩니다. 매출액이. 그 위성을 제작하면 한 2세대 정도 1년에 만들 수 있는데, 올해 국방부의 계획을 본다고 하면 군 위성 사업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7천억 수준의 국방위성이 투입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세트랙 아이가 수주를 하게 되면 1,300억 정도 수주를 하게 되고, 이게 5년간의 매출이 인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매출액이 지금까지 한 300억에서 이걸 수주가 되면은 올 상반기에 있습니다. 발주가. 그래서 500~600억 수준으로 더블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세트랙 아이의 성장은 큰 폭으로 성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집 선정 이런 거 매입이 끝났고 그 수주가 된다고 하면 올해 실적 성장이 큰 폭으로 있다. 그래서 성장주로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올 7, 8월 달에 26,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것이 이제 내년,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내년이죠. 내년 군 위성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가 최근 조정을 받았고요. 19,000원 수준에서의 바닥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예정대로 국방부에서 수주가 된다고 하면 1차적으로 26,000원 정도 수준까지 1차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 저점이었죠. 18,000원 이탈하는 17,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가 17,000원,
매수가 19,700원, 목표가 2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메모해 두셨다가 전략을 현명하게 세우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멘토님들의 수익률이 좋아서 여러분들 참고가 많이 되실 듯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저희는 준비된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